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수임입니다. 올해로 75살이 되었어요. 제 인생이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제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지런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시골 마을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죠. 그때부터 돈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한 푼이 아쉬운 시절이었거든요. 20살에 같은 마을에 사는 김철수라는 총각과 결혼했어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힘든 농촌 생활을 이겨냈죠. 첫 아이 혁수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미래가 두려워졌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죠. 그때부터 저축을 시작했어요. 매달 조금씩 때로는 100원, 때로는 1000원씩 모아갔어요. 혁수에 이어 태어난 해수를 키우면서도 저축하는 습관은 계속됐어요. 남편도 제 뜻에 동참해줬죠.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돈을 쓰지 않았어요. 검소한 생활 속에서도 나름의 행복을 찾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자라고 저희 부부는 점점 나이 들어갔어요. 그동안 통장 잔고는 조금씩 불어나 어느새 3억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이 돈이 우리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줄 거라 믿었어요. 가끔 돈을 세어보며 미소 지었죠. 평생 모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상상하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이 항상 생각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몇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슬픔에 잠긴 나날을 보내면서도 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홀로 된 후 더욱 절약하며 살았어요. 반찬 하나를 해도 며칠씩 나눠 먹고 겨울에도 난방을 최소한으로 줄였죠. 그렇게 모은 돈은 3억 5천만 원까지 불어났어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된 이 돈은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줄 것만 같았어요. 가끔 옛 앨범을 꺼내보며 추억에 잠기곤 해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저를 미소 짓게 해요. 동시에 미래도 그려봤죠.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삶이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요. 평화로워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었다는 걸요. 제 평온했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봄이었어요. 벚꽃이 한창 필 무렵 큰아들 혁수가 찾아왔죠.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라 반가웠어요. 하지만 그의 방문 목적을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답니다. 혁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려 1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 돈은 제 노후를 위해 평생을 모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혁수는 자신의 사업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성공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어머니 노후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죠.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결국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아들을 믿었고 또 그의 성공을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돈을 건네며
혁수의 눈빛이 반짝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작은 딸 혜수가 찾아왔어요. 혜수는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와 함께 살 집이 필요하다고 했죠. 딸의 사정을 듣고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가엾은 내 딸과 손주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죠. 혜수야, 너희가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렴. 저는 또다시 1억 원을 내어주었어요. 혜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은 1억 원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검소하게 살면 10년은 거뜬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될 거라 믿었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생각해 보니 제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이들을 위해 사는 게 부모 아니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죠. 자식들을 도울 수 있어 행복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로 몇 달 동안은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가끔 혁수와 혜수에게서 연락이 오곤 했죠. 사업이 잘 되어 간다는 혁수의 말에 안심이 됐어요. 혜수도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때만 해도 저는 몰랐죠. 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시련을 겪게 될지를.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너무 쉽게 돈을 내어준 걸까요? 아니면 자식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걸까요?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땐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가을 바람이 서늘해질 무렵 혁수가 다시 찾아왔죠. 이번엔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고 보니 사업 파트너가 회사 자금을 모두 들고 도주했다는 거예요. 혁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세요. 주가 투자가 필요해요. 제발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은 돈을 다 내어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아들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죠. 결국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은 돈마저 다 내어주고 말았어요. 혁수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꼭 범인을 잡아서 돈 되찾을게요.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날이 갈수록 혁수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죠. 가끔 받아도 곧 해결될 거예요. 라는 말뿐이었어요. 점점 불안해졌지만 그래도 아들을 믿으려 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혁수의 회사가 파산했다는 거예요. 사기꾼을 잡지 못했고
빚만 잔뜩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혜수에게 연락해 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걱정되어 집으로 찾아갔더니 이사 갔다는 말만 들었죠. 알고 보니 혜수는 새 남자를 만나 멀리 이사를 갔다고 해요. 제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말이에요. 그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죠. 하지만 제 예감이 맞았어요. 통장 잔고는 0원이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어리석은 건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하룻밤새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더라고요. 눈가에 맺힌 주름은 마치 제 인생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어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걸요.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전에는 부자 할머니로 불리던 제가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된 거죠. 길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하고 급히 지나가곤 했어요. 그런 시선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밤이면 예전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과 함께 검소하게 살며 돈을 모으던 시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잘되며 뛰어놀던 모습,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그저 아픈 기억일 뿐이었죠. 하루는 옛 앨범을 꺼내봤어요. 혁수와 혜수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죠. 천진난만하게 웃던 그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배신감, 후회, 분노, 슬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쉽게 믿지 않아요. 심지어 제 자식들조차도요.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밤마다 혁수와 혜수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제때 먹고 있는지 걱정되더라고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 마음이 아팠어요. 어릴 적 혁수가 감기에 잘 걸렸거든요. 때로는 제 자신이 미워지기도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죠. 혹시 내가 더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줬더라면 달라졌을까? 그런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그러다가도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그 애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버리다니. 그럴 땐 정말 미웠어요. 전화기를 들고 큰 소리로 뭐라도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눈물만 흘렀어요. 가장 힘든 건 명절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혼자 차려놓은 제사상을 바라보며 울던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명절마다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해라.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요. 어떤 날은 자식들을 원망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혁수는 사업 실패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혜수는 이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죠. 하지만 이내 또다시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난 너의 엄마인데 한 번쯤은 연락할 수 있었잖아. 그런 생각에 다시 눈물이 났죠.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그래도 가끔은 자식들이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었어요. 내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혁수, 혜수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그럴 때면 작은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원망, 그리움, 후회, 걱정, 분노, 사랑. 이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 제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돈이 없으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일어났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허리를 펴기도 전에 문을 나섰어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눴죠. 처음 폐지를 주울 때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자존심 같은 건 버려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고 폐지를 고르는 눈이 생겼어요. 처음엔 모든 폐지가 다 똑같아 보였는데 이제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게 되었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상자들을 찾았어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 어디에 가면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렇게 요령이 생기면서 하루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지만 여전히 빠듯한 생활이었어요. 한 번은 운 좋게 대형 가전제품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날은 정말 기분 좋게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날씨는 큰 적이었어요. 여름엔 폭염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고 겨울엔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특히 겨울은 정말 힘들었어요.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를 켤 수가 없었거든요. 작은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났는데 그마저도 전기세가 무서워 잠깐씩만 켰어요. 추운 날에는 동네 슈퍼 앞에서 몸을 녹이곤 했죠. 친절한 주인 아저씨가 가끔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셨어요. 밤에는 이불 3개를 겹겹이 덮고 잤지만 추위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폐지를 주워야 했고 발은 땅에 붙은 것처럼 무거웠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쉬는 날 없이 매일 나갔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오히려 더 많은 폐지를 모을 수 있었거든요. 가끔 눈이 오는 날엔 더욱 힘들었어요. 젖은 폐지는 무게도 늘고 가치도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그런 날이 오히려 수입이 더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 경쟁이 덜했거든요. 눈이 쌓인 길을 걸으며 폐지를 주울 때면 어릴 적 눈사람을 만들던 기억이 떠올라 잠시 미소 짓기도 했어요. 건강도 나빠졌어요. 허리는 늘 아팠고 무릎은 쑤셨죠. 손목은 폐지를 들어 올리느라 항상 붓고 아팠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진료비가 무서웠거든요. 대신 동네 약국에서 파는 싼 팥으로 버텼죠.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하니까 아픈 걸 참는 것도 생존을 위한 방법이었어요. 약국 아저씨가 걱정되는 눈빛으로
자주 물어보셨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죠. 속으로는 병원비 내고 나면 한 달을 굶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도 약국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 감사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라면으로 때웠죠. 가끔 반찬이라도 사려고 하면 지갑 속 동전을 세어보다가 포기하곤 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계란이라도 사서 먹었답니다. 단백질이라도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끔은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 김치찌개를 사 먹었어요. 그럴 때면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하루의 끝은 언제나 고단했어요. 밤 늦게까지 폐지를 모아 재활용 센터에 팔고 나면 겨우 10,000원 남짓한 돈을 받았죠. 그 돈으로 다음 날에 라면과 빵을 사고 나면 몇백 원 남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또 다음 날을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죠. 작은 동전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힘들었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또 어떤 이들은 멸시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봤죠. 때로는 그 시선들이 너무 무거워 숨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어요. 바로 옆집에 사시는 김할머니였죠. 어느 날 김할머니가 문을 두드리더니 따뜻한 국과 반찬을 건네주셨어요. 이웃사촌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음식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처음에는 그 도움을 받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제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 어려울 때가 있는 거야. 내가 도움받았을 때 갚겠다고 다짐했었지. 이제 그 은혜를 갚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말씀에 저는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후로 김할머니는 종종 반찬을 나눠주셨어요. 덕분에 조금은 나은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멸치볶음.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반찬들은 제 입에도 마음에도 따뜻함을 전해주었어요. 김할머니의 반찬 덕분에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니 체력도 좋아지고 감기도 덜 걸리더라고요. 무엇보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맞은편 건물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도 도와주셨어요. 폐지를 모으는 일을 거들어 주시고 가끔은 직접 구해오신 폐지도 주셨죠. 박 할아버지는 제가 무거운 걸 들지 못하게 하시면서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서로 도와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답니다. 박 할아버지는 폐지를 모으는 요령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시간에 어디를 가면 좋은 폐지를 구할 수 있는지, 어떤 가게 주인들이 친절하게 폐지를 내주시는지 등을 알려주셨죠. 덕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저는 조금씩 희망을 되찾아갔어요. 세상이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작은 꿈도 생겼답니다. 그분들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죠. 밤이면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럴 때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죠. 자식들 생각도 많이 났어요. 혁수와 혜수가 어렸을 때 모습이 자주 떠올랐죠. 천진난만하게 웃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원망스러웠어요. 연락 한 번 없는 그 아이들이 미웠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 친구 영숙이를 만났어요. 50년 만의 재회였죠. 시장에서 폐지를 줍다가 마주쳤는데 처음엔 서로 못 알아봤어요. 하지만 이내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지나온 시간의 무게를 함께 느꼈어요. 영숙이도 저와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연락도 없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가 되었어요. 영숙이와 저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날 얘기도 하고 지금의 힘든 상황도 털어놓았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며 웃기도 했어요. 영숙이 덕분에 삶의 의지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며 꽃구경도 하고 가끔은 저렴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도 사 먹었죠. 그럴 때면 잠시나마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여전히 힘들고 외롭지만 이웃들의 온정과 오랜 친구의 위로가 제게 살아갈 힘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더 나은 날이 올 거라는 작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어요. 어느 날 아침 텔레비전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살던 시골 마을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40년 전 팔았던 우리 땅이 수십 배의 가치로 뛰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이미 팔아버린 땅. 한숨만 나왔어요. 어느 날 문득 손주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용기를 내어 혜수에게 연락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주들은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큰 손주 민서가 저를 꼭 안아주던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서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같이 그림 그려요. 그 아이의 도움으로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죠.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복지관 미술 강좌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영숙이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됐죠.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다행히 선생님과 다른 수강생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긴장이 조금 풀렸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섰을 때 느낌이 특별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았죠.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붓끝에서 색이 번져가는 모습을 보며 묘한 흥분을 느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더니 놀라워하셨어요. 이수임님,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큼 그리시다니 대단해요. 그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죠. 그 후로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밤늦게까지 붓을 놓지 않았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어요. 오직 캔버스와 물감, 그리고 제 마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죠. 6개월이 지나고 선생님께서 전시회를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동의했죠.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기쁨과 슬픔, 후회와 희망, 그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로 했어요. 전시회 날이 다가왔어요. 작은 갤러리였지만 제 그림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니 꿈만 같았어요. 방문객들이 제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죠. 그 중에는 눈시울을 붉히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 그림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전시회 중반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혁수와 혜수가 가족들과 함께 찾아온 거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혁수가 먼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멋진 그림들을 그리실 줄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갤러리 한쪽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혁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사업 실패 후에 어머니 얼굴 뵐 면목이 없어서.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큰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혜수도 울면서 사과했어요. 엄마, 저도 정말 미안해요. 제 삶에만 집중하느라 엄마를 돌보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서운함, 그리움, 안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만 흘렀죠. 한참을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것 같았죠. 조금 진정이 되자 가족 모두가 갤러리 한쪽에 마련된 작은 탁자에 둘러앉았어요.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죠. 혁수는 사업 실패 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혜수는 이혼 후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느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동안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 후 혁수와 혜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였죠. 손주들이 할머니 그림이 멋있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혁수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사시는 건 어떠세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죠. 결국 혁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날, 가족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짐을 옮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죠.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혜수가 작은 방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를 화실로 꾸며드렸어요. 앞으로 여기서 그림 그리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가족들의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이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생활. 처음에는 적응이 조금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특히 손주들과 함께 그림 그리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력과 제 경험이 만나 재미있는 그림들이 탄생했죠. 때로는 아이들의 그림에서 오히려 영감을 받기도 했어요. 혁수와 혜수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혁수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주 저에게 조언을 구했고, 혜수는 육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점점 더 가까워져 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그림을 본 어떤 갤러리 관계자가 정식 전시회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가족들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죠. 전시회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고 작품 선정에 고민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가족들이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었어요. 혁수는 전시회 홍보를 도와주었고, 혜수는 작품 설명을 쓰는 것을 도와주었죠. 드디어 전시회 날이 되었어요. 큰 갤러리에 제 그림들이 걸린 모습을 보니 꿈만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림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제 그림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몇 점의 그림은 판매되기도 했어요. 그 수익금으로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다녀왔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그림의 소재를 구상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추억을 쌓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붓을 듭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굴곡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그림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살다 보면 돈의 중요성을 너무나 실감하게 되죠.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바로 가족애와 자아실현이에요. 가족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지대예요. 제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결국 저를 일으켜 세운 건 가족이었어요. 비록 한때는 멀어졌지만 다시 가까워지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죠.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 항상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아실현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늦은 나이에 그림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았고 행복을 느꼈죠. 여러분도 자신만의 열정을 찾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저는 75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젊으니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겠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도 생기고 아쉬움도 많이 남아요. 저 역시 그래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런 후회와 아쉬움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로 가득 차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그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제 이야기가 그 증거가 되지 않나요? 언제나 희망은 있어요. 그 희망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이것이 제 이야기였어요.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야기와 비슷할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위해 또 자신을 위해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돼요. 제가 그림을 통해 새로운 삶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요. 그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들 때면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믿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